11월, 12월 달 우리가 기본을 많이 봤는데 그걸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법률 행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했다. 그지? 그게 뭐예요? 당사자. 당사자는 사람이다, 물건이다. 당연히 사람이겠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딱 두 개잖아, 그지? 사람과 물건. 그 중에서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 그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목적이 정해져야 되겠죠? 목적. 어떤 행위든 목적 없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꼬대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잠꼬대를 하면서 막 옆 사람을 막 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무의식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없죠. 그런 건 행위라고 하지 않고 행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 그 다음 목적을 정한 다음에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존재하면 그 존재만으로 1단계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해서 성립요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죠? 그 다음에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에서 이제 뭘 따지는 거예요? 성립된 법률행위가 제대로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를 따지죠. 그것이 효력요건 단계입니다. 효력요건. 이 효력요건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본 요 성립요건을 좀 더 상세하게 본다. 그래서 당사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 갖춰야 될 능력이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것이 뭐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요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합성어죠. 내면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속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겠죠. 속으로 생각한 것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 일치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효력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 효력이 뭡니까? 권리 변동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를 1단계 성립요건과 2단계 효력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권리 변동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뭐야? 권리 변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분의 변동을 원했으면 신분이 변동될 것이고 채권 채무가 변동되기를 원했으면 채권 채무가 발생되거나 변경이 될 것이고 물건의 변동을 원했으면 물건이 발생하거나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효라고 합니다.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가 뭐야? 유효예요. 유효. 그런데 요 효력 요건을 따져보니까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면 순조롭게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턱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는 말한다?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무효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다가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걸 말한다? 취소 가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사람이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취소 가능이 되든 셋 중 한 개의 상태가 된다. 누가 행위를 하든 이 세 개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위를 해도 내가 행위를 해도 항상 완벽한 행위를 하면 유효가 될 것이고 완전 잘못된 행위를 하면 무효가 될 것이고 어중간한 것이 뭐예요? 취소 가능이죠. 자, 이 취소 가능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취소 가능은 확정적 상태입니까? 유동적 상태입니까? 유동적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를 하면 셋 중 한 개의 상태가 되는데 유효와 무효는 확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다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은 뭐다? 유동적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지. 유동적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일단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을 다른 말로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다. 유동적 유효인데 여기 나중에 이렇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효가. 그럼 어떨 때에는 유효가 될까요?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고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될까?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겠죠. 그게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될 수도 있고 저리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무슨 상태다? 일단은 유효인 상태. 이걸 지속 가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뭘 봐야 되냐? 유효는 시험에 놓는다 안 놓는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타겟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타겟이. 목표와 타겟이. 시험이란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빨리 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법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도 노란 거 있으면 빨간 게 노이라네. 그게 도깨비야, 도깨비. 그 중에서 몇 문제 나오는 다 알고 있죠? 40문제 나오고 한 개 2.5점씩해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40점 밑으로 까락이 없다는 전제하에 평균 60점 넘어가면 무조건 다 합격이다. 뭐 이런 제도인데 이 중에서 한 34문제에서 35문제, 그러니까 거의 한 85%에서 90% 정도가 판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 달리 민법 과목은 기출문제도 보시면 전부 다 판례일 거예요. 왜 판례를 내냐 하면 이 객관시험의 특성상 답이 하나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민법 문제는 보면 거의 다 사례죠. 그죠? 가벌병이 나오는데 학설을 시험에 내면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은 절대로 시험에 낼 수가 없고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 판례는 무슨 판례냐면 대부분 판례입니다. 고등부분 판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 판례가 나오는데 사건이 한 개 딱 벌어져가지고 대부분까지 이제 상고가 돼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그게 판례겠죠. 그러니까 사건 한 개당 판례는 뭐다? 대부분 판례는 두 개다, 하나다? 딱 하나지. 대부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게 정답이 딱 하나로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판례를 시험에 낼 수밖에 없고요. 그럼 판례가 왜 나왔냐를 근원을 따져보니까 판례 앞에 뭐가 있었을까? 소송이 있었겠죠. 분쟁이 있었겠죠. 분쟁이 왜 일어났을까? 다툼이 있었겠죠. 다툼이 왜 생겼죠? 행위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때 없을 때. 무슨 하자가 있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있으니까 다툼이 생겼다. 그럼 하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개밖에 없죠. 무효 아니면 취소 아닙니까? 이게 무효 아니면 취소가 하자거든, 하자.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오지 아무 하자 없는 유효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무효 취소가 중요합니다. 무효 취소. 그럼 어떨 때 무효가 되고 어떨 때 취소가 되느냐, 그건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보는 무효 취소 사유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인 문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 논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선택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암기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럼 어떨 때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는가 봅시다.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이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하자? 무효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무효로 하자. 그러다면 구체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빼고는 다 의사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되죠. 그지?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몇 명만 빼면 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의사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심신상실자라든지 유아라든지
많이 물어보는 게 만취자죠. 만취자, 광인, 정신병자, 광인, 그 다음에 중증의 치매 환자,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행위를 하더라도 그 계약이나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취소 가능이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3명으로 딱 정해져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미성년자. 몇 살? 만 19세 미만자.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 전에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은 효력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게 취소 가능이죠. 그 다음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다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목적을 정했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게 비정상이죠.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비, 통, 착, 사 이렇게 했다. 그래? 비통, 착, 사. 먼저 비가 무슨 말이에요? 비진이 표시. 비진이. 우리가 판례를 한 개씩 딱 붙여놓고 있죠. 비진이 표시 이러면 대표적인 판례가 무슨 생각이 날까? 사직서 이런 거 생각나죠. 퇴직금 중간중산 해줄 테니까 사직서를 내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구조도 우리가 예전에 파악을 했을 거예요. 이거. 여기 비진이 의사표시죠. 읽으면 어떻게 될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이 알고 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사실을. 그런데 상대방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효력을 준다. 그래서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비진의 의사표시도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는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도 서로 짜고서 허위,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는 뜻인데 무슨 판례가 생각날까요? 강제집행을 멘탈한 목적으로 친구하고 짜고서 재산을 빼돌렸다. 그 사례가 생각나야 되겠죠? 오늘 구조가 이렇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그 사실을 표의자도 알고 있고 상대방인 친구도 알고 있고 처음부터 짜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짜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뭐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 다음 착은 뭐예요? 착오죠. 자, 무슨 판례가 생각날까요? 네, 공장부재 생각나죠? 잘한다, 야. 그래도. 아주 놀지는 않았는가 봐. 착하다. 근데 저번 주 안 왔죠? 안 왔는데 또 그때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죠? 잘하고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착오는 공장부재 생각나요, 공장부재. 그때 실제로는 공장을 못 짓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걸 알고 샀고 자기도 공장을 못 짓는다 사실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도 모르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일단은 효력을 주겠다. 예? 일단은 효력을 준다고 뭐죠? 취소 가능이다. 취소 가능이다. 사기강법은 무슨 생각이 날까? 시계 이런 거 생각나죠? 예? 사기를 했다든지 3자 사기, 강박을 당해서 행위를 했다든지 이것도 역시 취소 가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상 무효 취소 사유를 쭉 본 거예요. 무효 취소 사유를 쭉 봤다. 그런데 이 무효 취소가 성질이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다 선을 딱 쳐가지고 당사자나 목적에 관련된 이 무효 취소는 그 성질이 절대적 무효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의 잠재도 보호가 안 되는 거지. 거래 안전보다는 당사자 보호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선의의 잠재도 보호가 안 된다. 그런데 빨간 줄 밑에 의사표시와 관련된 이 무효 취소는 성질이 뭐다? 상대적 무효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보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무슨 말이 따라간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이 공식적으로 따라간 거야. 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일본식 용어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면 주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선인의 삼자에게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선인의 삼자는 무효 취소의 주장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가 된다. 선인의 삼자는 보호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건 많이 물어보죠. 다음 중 선인의 삼자가 보호되는 것 이런 뭐야? 일단 비통착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비통착사. 비통착사에 의한 무효 취소는 선인의 삼자가 보호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4월달 정도, 5월달 정도 되면 제가 민법에 이제 암기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쯤 돌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외울 건 외워야 되는 시점이 오겠죠. 예? 그때 가면 이제 비통착사 말고도 선인의 삼자가 보호되는 게 몇 개 더 있어. 그런 비통착사, 뭐 강가, 해명 이런 식으로 외울 거예요. 예. 그때 외울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밑자리를 쫙 잡아 놓는 게 좋아.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걷다가 다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무효 지도사를 쭉 봤습니다. 그 다음 뭘 보냐면 권리 변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권리 변동. 그럼 권리가 변동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동이 될 거냐. 모습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할까? 행태, 양태, 태양 이렇게도 표현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모습, 행태할 때 태란 말 쓰죠? 태 쓰잖아, 태. 뒤태가 뭐 좋다, 뭐 이런 말 쓰잖아, 그지? 뒤태가 좋다. 앞태는 모르겠고, 뒤태는 하여튼 좋다, 이런 말 쓰잖아. 그래서 뒤태가 좋아야 돼. 이 간성아들이 뒤태가 좋으면 노가 튼튼하대, 노가. 뒷모습이 딱 예쁜 사람은 노가 안정되고, 믿거나 말거나, 간성이라는 게 원래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 일종의 통계죠, 그지?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권리가, 뭐야, 이거. 안 되나?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대충 보면 이런 거야. 나대지에다가 집을 지었다 생각합시다. 그럼 집을 지었다가 뭐예요? 없던 소유권이 새로 발생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취득이다라고 하잖아. 취득이다. 그러니까 어떤 나대지에다 집을 지었으니까 소유권이 새로 발생됐다. 근데 처음 지을 때는 주택으로 지었는데 그 뒤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도 있죠. 그게 변경이에요.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다는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지진이 났다든지 불이 나가지고 집이 불타버릴 수도 있죠. 그게 소멸이지. 이렇게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그 모습이 권리 변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이 발생이에요. 변경과 소멸은 거의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우리 시험 나오는 거 취득만 잘 보시면 되겠다. 그럼 취득에는 어떤 취득이 있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원시 취득이 있고 성계 취득이 있다. 원시가 무슨 말인가? 원시. 원시란 말은 이 포인트가 시에 있죠. 시. 시는 시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한다. 아까처럼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취득한 그 소유권 취득은 남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없던 소유권이 새로 생긴 거예요.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그게 뭐란다?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책을 읽다 보면 선점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선점. 이게 이제 전부를 이야기하면 무주물 선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 산에 가서 산토끼를 한 마리 잡았다 상상해 볼까요? 산토끼 주인이 있어, 없어? 또 산신령 소유다 이렇게 사칭하고 주인이 없죠.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는데 산토끼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죠.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될까? 주인 없는 동산은, 이게 무주물이야.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이 무슨 말이야? 선점.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지배한다. 그걸 무주물선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주물선점이란 뭐라고? 주인 없는 동산은 먼저 잡은 사람이 소유권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배한 소유권은 앞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없던 산토기 소유권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걸 무주물선점. 이것도 원시취득이야.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있다 칩시다.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 의무를 지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하겠죠. 즉 말해서 계약을 맺으면 채권 채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매매 계약을 통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던 거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이 새로 발생한 거죠. 그런 것들도 권리를 원시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발생, 채권 발생, 이것도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승계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 계승이죠. 계승은 무슨 말이야?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앞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다. 이게 이제 승계 취득인데, 이 승계 취득을 두 개로 다시 나누면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은 권리의 전부를 넘겨준다 이런 뜻이고, 설정은 권리의 일부를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갑이 100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가 뭐 가령 가수원이다 칩시다. 그러니까 갑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0번지 가수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건데,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소유권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갑은 사람이죠. 100번지 토지는 물건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딱 두 개라 했다. 사람 아니면 물건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게 뭐야? 물건이라고. 물건의 개념이 그래요. 우리가 물건 이렇게 쓰잖아. 물건. 그대로 읽으면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럼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까? 물건을 청구할까? 지배하겠지. 물건 보고 물건을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 사람이 소 보고 우유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건 알겠지. 소가 우유 가져가서 이래가지고 저소에서 뭐 저들 짜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이 물건의 개념이 그런 거야.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건인데 지배의 대상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배의 대상. 그런데 물건은 8종류가 있는데 그 8종류 물건 중에서 가장 완벽한 물건이 뭡니까? 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의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물건의 구성 요소는 뭐냐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것이 물건의 구성 요소예요. 본권의 구성 요소예요. 본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뭐고 물어보면 사람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지. 이게 소유권의 개념이거든. 그런데 이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을가 그 가수원 100번지 토지를 3월 1일 날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이행 날짜가 되면 매수인은 대금 1억을 지급하겠죠. 매도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뭘 줄까요? 소유권의 구성요소 셋 중에서 일부만 넘겨줄까? 전부를 넘겨줄까? 소유권 구성요소 전부를 다 넘겨주겠죠. 그게 뭐야? 이전이야, 이전. 그래서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주면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어디로 간다? 을에게로 설정된다, 이전된다.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소유권이 설정된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리고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소유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 이전이란 말이 반응해 준다는 뜻이에요.
구성 요소를 다 넘겨준다. 이게 이전의 의미입니다.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은 무슨 말이냐면, 다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설정은. 권리의 일부를 넘겨주는 겁니다. 일부. 그 권리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일부를 넘겨주는 게 설정이.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갑이 을의 토지를 빌려 쓰고 싶어.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서 내가 전세금 1억을 맡길 테니까 당신 토지를 3년간 빌려주세요 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칩시다. 전세권. 그럼 전세권을 설정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이 전세금 1억을 받는 대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까? 소유권은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소유권의 구성 요소 중에서 뭘 넘겨주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사용 수익권을 넘겨받아가지고 3년 기간 동안 1억을 맡겨놓고 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 있지만, 돈이 급하대서 지 맛대로 막 빌린 물건을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처분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 물건은 무슨 물건이라 한다?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용익이란 말 알겠죠? 사용할 때 용, 수익할 때 이 두 가지가 묶어서 용익이 된 거야. 용익 물건. 그러니까 용익 물건을 설치한다는 것은 소유권 중 일부인 사용 수익권을 넘겨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건 설정은 뭐죠? 담보물건 설정은 요 처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처분권을. 그러니까 을이 은행인데,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린 거예요. 근데 큰 돈을 그냥 빌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담보를 설정하세요 하니까 갑이 망한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 그럼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1억을 빌리는 대가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줍니까? 그건 아니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아니거든. 소유권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소유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요 처분권을 변제 날짜까지 일시적으로 맡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10월 1일 날 변제 날짜 돼가지고 돈을 갚아주면 어떻게 해요? 처분권을 되돌려 받고, 돈을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할까? 은행이 처분권을 행사하겠죠. 처분권을 행사한다는 뭐라고 표현하죠? 경매를 실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담보물건의 기초 원리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 쓰죠. 그러니까 이전과 설정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이전과 설정의 의미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정적 승계는 두 가지가 있죠. 사용 수익권을 넘겨주면 용익 물건이 설정되고, 처분권을 넘겨주면 담보 물건이 설정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용익 물건이 3개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건도 3개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건 이제 물권부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적 승계를 다시 또 나누면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포괄 승계. 특정은 뭐예요? 찍어서 이런 뜻입니다. 콕 찍었어. 그건 무슨 말이냐? 특정 승계. 갑이 토지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세 필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을가 100번지 토지를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게 됐다 칩시다. 이행 날짜가 되면 을은 당연히 대금 1억을 지급하겠죠. 그럼 갑은 돈을 받는 대가로 요 세 필지 토지 중에서 아무거나 넘겨주면 됩니까? 100번지를 줘야 됩니까? 그게 특정성이야. 애당초 약속을 뭐라 했습니까? 3개 중에서 100번지를 주기로 약속했죠? 이게 뭐야? 특정하였다. 매매 목적물을 100번지로 특정했고, 따라서 이행날짜가 되면 특정된 100번지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면 되겠죠? 이게 특정성이야. 근데 100번지는 남기고 줘요? 다 줘요? 다 주니까 설정이야? 이전이야? 전부를 주니까 이전이죠. 이전은 이전인데 뭘 이전한다고? 특정된 것만 이전한다고. 그래서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그게 특정성계다. 알겠지? 그래서 특정성계의 대표적인 것이 매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성계란 말이 아까 봤죠? 포괄성계. 포괄성계라는 것은 특정을 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몽땅 넘겨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갑이라는 아버지가
세 필지 토지하고 채무를 한 5억 짊어진 상태에서 3월 1일 날 사망을 했다. 그럼 사망과 동시에 뭐가 될까요? 상속이 개시되겠죠. 근데 그에게는 을이라는 자식이 한 명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자식이 상속을 통해서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 사망을 했을 때, 등기를 넘겼을 때, 사망했을 때. 등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사망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좋은 것만 가요? 채무도 넘어가요? 그대로 몽땅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몽땅 넘어가. 그리고 상속은 단 한시라도, 단 1초라도 갭이 있으면 돼, 안 돼? 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갭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3월 1일 사망했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매매처럼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갑은 사망을 했으니까 사람이다 아니다. 아버지가 갑은 사망을 했으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아직 등기를 못 넘겨받았으니까 또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 3월 1일부터 3월 5일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공경이 떠버리는 거예요.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가 가져가면 되겠지만 아까처럼 산토끼처럼 주인 없는 동산은 어떻게 돼요? 먼저 잡은 사람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부잣집 할아버지 되는 맨날 누가 쫄쫄 따라야 되겠지. 죽이면 죽으면 뭐요? 저 손목이 참 금시계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 아니야. 무중을 선집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세상이 안정 어지러워.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고. 그래서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은 단 1초라도 시간적 갭을 둔다 안 둔다. 간격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면 상속인 에게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도 관계없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빚이 많은지 적은지도 몰라.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니까 누가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상속인이 또 덤터기를 쓸 수가 있죠. 아버지가 부동산은 3억짜리 남기고 빚은 10억을 남기고 간 거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뭐야? 7억이 손해잖아. 그래서 상속인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기회가 있다? 상속 포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간다. 넘어가는데 넘겨받고 나서 보니까 뭔지 모르게 안 좋더라, 손해더라 이럴 때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기회를 준다. 그래서 사망사실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아버지가 남기고 간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는 내가 책임을 져주게 이렇게 해서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속인을 또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괄승계예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따르지 않고 그대로 몽땅 넘어간다. 이게 포괄승계. 그래서 특정승계는 매매 이런 것들이 있고 포괄승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이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법의 가장 기초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기초 내용이다. 그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봤죠. 이 법률행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률행위가. 근데 법률행위를 만드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아까? 세 가지가 필요하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계약을 맺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계약을 맺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필요하겠죠. 자,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봅시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봐.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아니야. 매도인, 매수인. 이 당사자라고. 목적은 뭡니까? 매도인은 목적이 뭐예요? 아니,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받는 게 목적이다 캐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 파는 게 목적이지. 매수인의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목적이 필요해, 목적이. 그럼 매매는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까? 내 땅 100번지를 이렇게 사실랍니까? 매수인이 예 100번지를 이렇게 사겠습니다. 답을 하는 게 뭐야? 승낙. 그게 의사표시 아니야.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 권리 변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합체가 되면 계약이 체결되니 계약이 법률행위잖아. 매매 계약이 체결돼. 이게 법률행위라고. 그런데 이 법률행위를 만드는 이 셋 중에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의사표시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만드는데 꼭 들어가야 돼. 필수 요소고요. 불가결의 요소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표현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그런데
외관상 보기에는 법률행위처럼 보이는데 따져보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하죠?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습만 법률행위다. 준자로 씁니다. 준자가 뭐 아니지만 인 것처럼 이런 뜻이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성질을 약간 봅시다. 권리 변동이 왜 생겼죠?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겼죠. 그래서 권리변동을 법률행위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 효과로서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이걸 법률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 효과. 그 다음에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는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라고 해서 이걸 법률 요건,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 결과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요 개개의 사실이 모여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만드는 요 세 가지를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 결과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자,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권리에는 민법상 재산권은 딱 두 개밖에 없죠. 뭐가 있을까? 우리는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딱 두 개만 원한다. 두 개.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도 두 개, 사람도 두 개, 뭐 법인도 두 개, 자연인도 두 개, 물건도 두 개, 다 두 개잖아. 물건 두 개가 뭐지? 머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부동산 아니면 동산 아닙니까? 참말로. 이 뭐 기초 연습을 하루 종일 맨날 해야 되겠네. 사람은 딱 두 종류 뭐죠? 사람은 딱 두 종류. 봐봐라. 항상 여러분은 생각이 많아. 자연인 아니면 법인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법인도 딱 두 개야. 법인도 두 개. 뭐지? 법인 두 개. 사단법인 아니면 재단법인. 그렇지. 둘 중 한 개라. 자연인도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남자 아니면 여자. 딱 두 개라니까. 그러니까 민법은 이분법 구조로 돼 있어. 다. 이분법 구조. 똑같다니까. 이분법 구조야. 이분법 구조. 아까 무슨 물어보다가 여기를 세웠나 지금? 뭘 물어보려다가 여기를 세웠는데 두 개, 둘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재산권도 딱 두 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법도 크게 나누면 딱 두 개인데 신분 아니면 재산이거든. 민법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친족 상속과 같은 신분법, 물권 재건과 같은 재산법, 그 다음에 친족 상속 물권 재건을 아울러는 민법 총칙. 다섯 파트죠. 민법이 다섯 파트라. 총칙, 물권, 재건, 친족, 상속 다섯 개인데 친족 상속은 신분법, 재건 물권은 재산법, 총칙은 뭐예요? 요 네 개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게 민법 총칙이야. 민법 다섯 파트가 그리 만들어졌다고. 근데 이 상속 친족이 두 개는 신분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하죠. 그죠?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하고 재건하고 총칙하고 요 세 개만 본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재산은 물권 아니면 재건이다. 재산은 뭐다? 물권 아니면 재건이다. 둘 중에 한 개예요. 물권 아니면 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물권 아니면 재건이다. 그래서 요 권리 자리에다가 물권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권 변동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럼 여기다 뭘 넣어주면 될까? 법률 자리에다 물권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물권 행위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뭐야? 물권을 붙여주면 돼. 물권 행위 당사자가 물권 변동의 목적을 가지고 물권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물권 행위를 하면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데 물권 변동의 모습은 물권이 발생되기도 하고 물권이 변경되기도 하고 물권이 소멸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다 맞춰가면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채권을 한번 넣어볼까? 채권 변동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채권 행위 이렇게 읽어주면 돼. 채권 행위 당사자 채권 발생의 목적을 가지고
채권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채권행위를 하면 채권이 변동된다. 채권이 변동된 형태는 채권이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여기다 신분을 이으면 못해. 신분 변동 이러면 되지. 그럼 여기다 신분 행위 이렇게 말 박아주면 돼. 그럼 기본 프레임을 알겠죠? 예? 기본 틀을 딱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본 틀을 잡고 여기다 말을 탁탁 끼워 넣고 바꾸고 하는 연습을 좀 하면 돼. 그러면 민법 전체의 구조가 딱 잡힐 거예요. 예? 잡히고. 이 부분이 이제 민법에서는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 여기다가 이제 세세하게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야. 살을 붙여 나가. 예? 살을 붙여 나가면 막 이게 뭐 500페이지 막 이렇게 늘어나겠죠. 예? 민법 프레임 다 보시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책을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